반갑습니다. 3월 28일자 신문일기를 진행할 국제신문의 김민주 기자입니다. 오늘은 부산 기온이 한 5도에서 12도 정도라고 하고요. 지금은 살짝 맑아지는 것 같은데 내일은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도 좀 내일 출근길에는 꼭 우산을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날씨가 더 쌀쌀해질 것 같은데 우리 오늘 신문에도 그렇게 썩 좋은 소식들이 있지는 않거든요. 한번 오늘 기사 내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반갑지 않은 소식 중에 하나인데요. 도시철도 지하철이죠. 요금이 100원 오른다. 근데 지하철뿐 아니고 동해선과 경전철도 함께 오른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일단은 뭐 때문에 가격을 올리겠다는 건지 얼마나 언제부터 오른다는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는 5월 1일부터 부산 도시철도 지하철이죠. 지하철과 동해선 요금이 100원 오른다. 부산 김해 경전철 요금도 조만간 인상될 전망이다. 자, 부산시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요. 도시철도 기본 운임을 1구간 1,200원에서 1,300원으로 100원 인상합니다. 이 인상률은 무려 8.3%고요. 청소년도 950원에서 1,050원으로 똑같이 100원 오르고 다만 어린이만 50원 오른다. 이렇게 조정이 되는 겁니다. 2구간 요금도 마찬가지로 100원이 오른다고 하고요. 이거는 이 지난해 말 개통한 동해선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이거를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 게 동해선 같은 경우가 한국철도공사와 이 동일한 요금 체계를 적용하기로 협약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동해선도 현재 1구간 1,200원으로 이 부산 도시철도와 같은 수준인데 이걸 역시 마찬가지로 100원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인상 요인과 관련해서요. 부산시는 무임승차 환승에 따른 공공서비스 손실보상이 1,566억 원에 이른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하고요. 한편 이 위원회가 열리는 자리에서는요. 이 부산교통공사가 경영개선과 적자 해소를 위해서 마련한 조직 슬림화, 기간제 채용 이런 게 일자리 창출을 하고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100원이 오르는데 시기는 5월 1일부터고 이 지하철뿐 아니고 동해선도 같이 오른다 확정이 되기로는 이렇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뭐가 됐든지 간에 가격이 오를 때 이게 이유가 좀 납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일단 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이 무임승차랑 환승에 따른 손실이 많다. 근데 무임승차는 대부분 이제 고령의 노인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이야기고요. 환승은 이건 시 정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런 어떤 공공복지라든가 정책을 펴라고 세금을 주는 건데 그것 때문에 손실이 크니까 가격을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항상 생각이 드는 건데 이런 어떤 공공요금을 올릴 때 참 속편하고 대책이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주목을 하는 부분은 이게 저도 이유를 여기서 처음 알았는데 동해선하고 이게 그 요금이 묶여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기사를 보시면은 지하철 요금하고 동해선 요금이 묶여 있는데 지하철 오르니까 동해선 오른다 이 이야기인데 이거는 요금 인상 요인이 두 개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연동이 돼 있다면 그러면 동해선이 뭔가 요인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면 당연히 지하철 요금도 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좀 왜 이렇게 돼 있는지 한번 따져볼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교통공사도 공사고 또 부산시도 행정기관인데 이런 공공기관 공공재 서비스의 요금 올릴 때는 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너무 만만하지 않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요. 역시 조금 우울한 소식인데요. 예, 출산 육아휴직이 한국 여성의 급여가 OECD 국가 중에 최하위다 이런 소식이거든요. 바로 한번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일가정양립지원정책평가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2015년 기준 국내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 대체율은 29%에 불과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밑에 나와 있는데 월급이 100만 원이라면 육아휴직 중에는 30만 원 정도만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이는 OECD 회원국 중에서 제일 낮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육아휴직에 관련된 이야기였고요. 출산휴가급여도 마찬가지였는데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출산휴가 소득 대체율은 79.9%로 출산휴가제를 시행 중인 다른 나라들 중에서 따져보니까 16번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사회연구원은 소득 대체율이 높은 곳일수록 출산율이 높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대체율을 높여서 출산육아휴직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이라는 건 아까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휴가를 냈을 때 내가 본래 받던 월급 중에서 몇 프로를 받을 수 있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아까 우리가 여기서 살펴본 결과로는 그게
30%, 80%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거고, 이 사실은 출산 육아휴직은 법이 보장하는 제도인 건데 이거를 썼을 때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삶의 질이 굉장히 낮아진다, 월급이 떨어져서 그거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정책이고 좀 문제가 많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인데요. 제가 좀 놀랐던 부분 중에 하나는, 그리고 아셔야 될 것 같은 부분은, 이 출산 육아휴직 같은 경우가 참 적게 챙겨주지만 이게 쓰기는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제 또래 내지는 주변 여성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매년 내용이 조금씩 바뀌고요. 그리고 쓸 때 어떤 기간부터 언제까지 요건 같은 것도 그렇게 만만한 요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같이 알아두셔야, 적게 챙겨주는 거나마 좀 내가 신경 써야 진짜 좀 제대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까지 국제신문의 김민주 기자였고요. 오늘자 신문 일기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